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버터입니다. 우스입니다. 줄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뒷방상영관 224번째 상영작은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 가장 최근에 들어온 그 신인 멤버 3명이 처음으로 같이 녹음을 하게 되어서 잘 몰랐는데 뒷방 상영관에 작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3개에 대해서 간단히 뭐 소개까지는 안 해도 되고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은 근황 얘기 대신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제 앞에 계신 버터부터. 저는 이걸 한 전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을 해보면 전에 이제 정식 멤버보단 게스트였을 때 우당탕탕이었는지 아니면 마블나 특집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그때 이제 녹음을 하러 왔으니 세계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대시오라고 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3개가 뭐였는지 그중에 2개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영화 3편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생각나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3개를 말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는 노라 존스와 주드로 주연의 영화를 굉장히 애정하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사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데 음식이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낚여서 보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음식이 안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치만 저는 색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물게 왕가이 감독의 해외 감독한 영화고요. 굉장히 색감도 너무 예쁘고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특히 헐리우드에서 나올 수 있는 아시아 감독의 영화를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되게 드문 영화 같고요. 2번째는 어톤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킹 씌워서 만든 색감의 영화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아련한 느낌이 샤넬이었나 디올사의 스타킹을 그 렌즈에 씌워서 찍었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색감 때문에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저는 시얼샤 로넌의 그 귀염뽀짝한 어린이 시절을 기억하는 영화라. 톰몬트에 시얼샤 로넌이 나와요? 네. 속죄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영화에 지금은 저 사람이 이 영화에 나왔었어? 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임스 맥어보이의 리즈 시절을 보실 수 있고요. 되게 영상미도 영상미지만 당시 시대상이나 그 감정선을 굉장히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고요. 3번째로는 이것도 공교롭게 영국 얘기긴 한데 노팅힐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말 내내 촬영장에 가 있을 일이 있었는데요. 촬영장이 약간 이제 레트로함을 굉장히 잘 살려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옛날 TV, 흑백밖에 안 나오는 옛날 TV에 노팅힐을 상영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기하는 동안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냥 서 있다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선자리에서 다 봤지만 역시나 내용을 알아도 좋았습니다. 네. 그럼 줄라이는 어떤가요?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부동의 1위가 항상 인생 영화 물어볼 때 꼭 얘기하는 게 컨택트예요. 언제는 얼라이벌인 콘택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장 최근에 나온 컨택트.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처음에
제가 한창 SF랑 액션이면 그냥 무조건 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영화를 언니랑 둘이 극장에 가서 봤다가 당연히 뭐 외계인 나오고 때려 부수고 이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되게 인문학적인 영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랑 언니랑 또 그때 같이 전공을 했던 게 국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막 언어 결정론 막 이런 막 사피오프의 막 전공 이런 나왔다. 네, 그런 언어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언니랑 같이 둘 다 영화 딱 끝나자마자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진짜 대박이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그 전공 때 배웠던 거를 얘기했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그 원작인 소설도 읽었는데 소설도 좋긴 한데 저는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색도 진짜 잘했다 싶어서 영화적인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 스티븐스라는 영화인데요. 티모시 맞아요. 줄리아 하트 감독이고 티모시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당시에 뭔가 제작진이 제가 좋아했던 영화의 제작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작진의 티모시 샬라메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은 잘 몰랐었고 근데 그때 영화를 봤다가 너무 좋아서 한 3번? 4번? 정도를 혼자 더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 영화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봤죠. 그래서 이 영화도 인생 영화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입니다. 이 영화는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본 바르다 감독의 2번째 영화였나 그랬어요. 이 영화를 보고 더 너무 좋아하게 돼서 그 뒤로 필모를 찾아보게 됐었고 그때 전주에서 봤을 때 영화가 끝나고 보통 사람들이 바로 박수를 치잖아요. 영화제에서는. 근데 이 영화의 마무리가 좀 이렇게 말문이 막히게 하는 어떤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딩이 딱 끝나고 한 정적이 있었어요. 진짜 다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잠깐 있고 좀 한참 뒤에 박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소름 돋아. 그게 진짜 왜 영화의 마무리가 아마 지금 죄송해요. 무수? 네, 전 무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수는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의 결말이 약간 영화와 현실이 되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의 경험이 저는 또 되게 영화적이었다 보니까 영화와 현실이 약간 뒤섞인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이 영화를 본 게. 그래서 이 세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수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저도 진짜 다른 영화들이 너무 서운해할까봐 걱정을 하면서 골랐는데 근데 이제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던 영화는 아무래도 줄라이도 뭔가 그 영화를 본 경험과 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베스트 영화를 꼽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퍼스트 카우. 이 영화를 제가 뭔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 그런 시기에는 또 영화가 잘 안 봐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영화와의 관계도 계속 변화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 포스트 카우를 보고 다시 막 영화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이 엄청나게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너무 영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한테 줬던 작품이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제가 녹음하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 작품을 보는 모임을 기획해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분들이랑. 수영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수요일에 영화 보는 모임이라고 수영모 시즌2가 이제 또 시작되는데요. 이미 멤버 모집은 끝나서 아쉽게도 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 경험까지 더해져서 이제 저한테는 너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카모메 식당. 카모메 식당은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좋아해요. 그냥 며칠 전에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그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데 친구랑 그냥 좀 한가로운 오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각자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 영화를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순간들에 같이 있기 되게 좋은 영화여서 그리고 제가 고바야시 사토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류의 슬로우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모메 식당도 좋아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아니에스 바르다의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그 중에 한 편을 할까 하다가 또 제가 또 애정하는 배우이자 감독이 그레타 거익이거든요. 근데 그레타 거익을 입문하게 된 영화가 프란시스 하이기 때문에 프란시스 하를 꼽았습니다. 프란시스 하는 이제 뭔가 보는 자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정말 인생의 한 구간을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의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되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흑백 영화인데 흑백 영화로 바뀌는 흑백 영화이자가 컬러 영화로 바뀌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전혀 지루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엄청 그것도 되게 저는 여러 번 보는 영화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프란시스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레타 거익과 아니스 바르다를 두고 고민했었는데. 아 정말요? 그러면 하나씩 했으니까 네, 만족스럽네요. 네. 그레타 거익 신작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고편만 지금 몇 번 나온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네. 진짜. 저는 사실 제일 처음 티저급으로 나왔던 영상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예고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최초의 영상. 그 신박한 연출은 정말 그 제목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서 사실 편견이 좀 있었는데 진짜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든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이스 오디세이부터 다시 봐야겠다. 저희 이렇게 저희의 신고식을 맞춰봤고요. 잠시 홍보를 하고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가 있는데요. 100_2_ 더_ 시네마로 들어가시면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등을 저희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토믹이 올려주는 정말 요즘에 더더욱 뭔가 업그레이드된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아름다운 게시물들과 저희의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팟빵 소개란이나 인스타 프로필 참고하시면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익명 메시지나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장문의 글들 그런 것들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살짝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와 관련된 트리비아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황금종려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방에서 녹음할 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되게 권위적인 거 좋아해서 칸 황금종려상 받았다? 그럼 일단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갔었고 이 감독의 전작인 더 스퀘어 그것도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네
뭔가 칸의 감독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뭔가 2작품을 다 받은 감독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이분이 9번째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포스마주어라는 영화도 포스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이 우리나라에서는 풀네임인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아마 처음 장편 영화였죠? 이 감독이? 아, 그런가요? 이게 영화마다 첫 번째 무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감독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오늘 녹음할 슬픔의 삼각형도 이 감독의 첫 번째 영어로 된 장편 영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 영화마다 첫 뭔가가 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더스케어는 이제 첫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한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스케어와 포스마주어를 봤는데요. 더스케어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궁금해서 같이 봤었고, 포스마주어는 그 이옥섭 감독님이 예전에 추천을 해가지고 눈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것만으로 봤는데 약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더스케어도 되게 이 영화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닮은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감독이 가진 핵심적인 그런 게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근데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전 더스케어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영화도 굉장히 견디면서 봤는데 더스케어도 엄청 견디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뭔가 좋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이 감독님 영화가 쉬운 영화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슬픔의 삼각형도 쉬운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원제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인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실제로 영화 포스터도 보면 되게 삼각형의 그래픽을 살려서 포스터들이 나왔고 원래 쓰는 포스터의 인물 구조도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묘하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프랑스에서 개봉할 때는 필터 없음이라는 뜻의 산스 필터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슬픔의 삼각형보다는 이게 뭔가 좀 더 객관적인 제목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프랑스에서만 이 제목으로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필터가 없는 듯한 영화긴 하죠. 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트리비아가 무지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좀 재밌는 트리비아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 자체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면서 특정적인 장면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1부에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자, 그 전에 잠시 제가 아까 포스마주어를 이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잠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작품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아서 이게 첫 번째 장편인지 아닌지 확실한 정보는 아직 체크가 안 되어서 이거는 첫 넘어가야 될 번째 것 같아요. 유명한 장편 영화인 것으로. 아니면 첫 번째 이옥섭 감독님 추천작이고 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포스마주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진짜 칸의 감독이구나. 진짜 그러네요. 칸이 한 번 딱 찜하면 되게 좋아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칸을 2번이나 타는 것도 신기한데 그런 감독이 9명이나 있다는 것도 뭔가 칸에서 좋아하는 감독이 있으면 유난히 더 이렇게 일로 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잘했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9명이나 있다니.
네. 그리고 저희 뒷방상영관 84회에서 포스마주어를 다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회차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019년쯤 네, 19년에 내려오시면 녹음했어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모델들이 나오죠. 네. 남자 모델들이 오디션장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 대기실에서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되게 막 이게 그 방송인의 그 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터뷰어가 이제 그 모델들을 이제 막 엄청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장면은 사실 예고편에서 가장 많이 쓰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 프롤로그가 없는 예고편을 못 본 것 같고 거의 이게 엄청난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음악은 굉장히 클럽 음악 느낌의 EDM 음악 같은 걸 엄청 틀어놓는데 음악이 큰 와중에 이 사회자가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재밌게 다가왔거든요. 이제 발렌시아가와 H&M을 비교를 하는데 주인공인 해리스 디킨슨 칼이 여기서 제일 처음 등장을 해요. 이제 남자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모델이 아니고 남성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남성 모델의 캐스팅 콜 장면, 오디션 장면인데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의상이 굉장히 심플해요. 없어요 의상이. 이제 밑에 뭐 하의 청바지나 뭐 그런 진 같은 거를 입고 위에는 없고 그렇게 거기 줄에 서서 대사를 치게 되는데 저는 이 두 브랜드를 비교하면서 이제 그럼피 브랜드냐 해피 브랜드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과연 정말로 패션계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나 싶기도 했고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막 그 브랜드 이미지를 줄 때마다 모델들의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찍으면서.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그 브랜드에서 내놓는 컨텐츠들의 어떤 표정들만 봐도 아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거든요. 그게 되게 어떤 걸 시사하려고 하는 것일까 싶기도 하면서 좀 흥미로웠어요. 그 대조된다는 게 그렇게.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그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이잖아요.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H&M은 스파 브랜드라서 되게 약간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브랜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문턱을 낮추고 뭔가 행복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발렌시아가는 하이 브랜드이다 보니까 소비의 문턱을 오히려 높여야지 그 가치가 올라가는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대놓고 그 사회자가 대사가 뭔가 고귀한 척하면서 소비자를 낮춰보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패션계 내부의 어떤 계층, 계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동시에 막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해시태그 환경을 지키자 막 이런 맞아요. 이런 대사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패션만큼 환경 지킴과 큰 연관성이 없는 오히려 해치죠. 네, 산업 분야가 없는데 특히 뭐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패션을 주도하다 보니까 한철 그냥 입고 유행 끝나면 버려지는 그런 옷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제일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브랜드인 건데 그런 해시태그를 다는 것도 되게 기업들이 흔히 하는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뭔가 환경을 지켜야 하고 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인 씬이었어요.
네. 그렇게 오디션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해피 그럼피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모델들의 표정이 계속 바뀌는 것도 뭔가 조종당한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편하게 보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영화 초반부터. 뭔가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느낌이고 실제로 그러고 프롤로그가 끝나기 전에 이제 칼이 오디션장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그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은 다 우통을 벗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직된 상태고 이제 잡 인터뷰를 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고용하는 입장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한 복장을 하고 서서 막 까다로운 표정으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장면에 그 칼 오디션을 보는 칼 뒤로 이렇게 걸려있는 퍼그 같은데 아무래도 강아지가 오디션장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 퍼그의 기웃거리는 표정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잡 인터뷰 같지 않달까요? 그러니까 뭔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칼이 열심히 계속 걷는데 계속 이렇게 깎아낼 부분들을 고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으나 뭐 너 이 캠페인 잘 된 거 이거 몇 년 전인데 3년이면 좀 됐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칼이 걷는데 이제 여기서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죠.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미간 사이의 주름, 눈주름을 좀 펴봐라. 약간 무서운 이미지를 조금 부드럽게 해봐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평소에는 본 적 없는 장면들이라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실제로 감독이 아내분이 패션계의 사진작가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단어 자체도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터미놀로지 자체도 원래 패션계에서 자주 쓴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그 우통을 벗고 애초에 모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따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그런 설정들이 나중에 이제 칼이 에비게일에게 성을 판매하게 되는데 그 설정이랑 좀 닮아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품화가 되고 성이 상품화가 되고 이런 게 맞닿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이 영화가 하려는 이야기들이 이 프롤로그에 다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야야와 칼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둘 다 모델이거든요. 근데 왜 모델들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모델들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그런 지점에서도 방금 줄라이가 얘기해준 것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쭉 보시기 전에 프롤로그의 장면이 나올 때 이 잘된 카레 캠페인 3년 전에 잘 됐던 향수 캠페인의 향수 보트를 집중해서 보시면 나중에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1장이 나오죠. 1부 이렇게. 네, 1부 야야와 칼 이렇게 나오는데 챕터를 이렇게 표시해주면서 이제 야야의 굉장히 화려한 그런 패션쇼를 이제 칼이 보는데 그 장면도 웃기잖아요. 칼이 앉아있다가 주요 인사들이 그 올 자리를 주최 측에서 실수로 안 빼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시키면서 네. 한 칸씩 이동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칼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계층적인 부분들을 엄청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정말로 그런 것들 계속 코미디적으로 연출하는 그런 섬세한 연출이 있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게 계속 이 영화에선 대조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시작할 때 대조적이었던 게 사실 프롤로그도 H&M과 발렌시아가를 예로 들면서 대조적이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모델 캐스팅콜 하는 컨텐츠와 조금 다른 부분도 대조적이고 근데 챕터 1이 시작할 때도 너무 웃긴 게 그렇게 중요 인사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만 다 자리를 옮기고 한 자리씩 옆으로 가야 돼요. 근데 딱 그러고 나서 뜨는 패션쇼 시작할 때 제목은 Everyone is Equal이거든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그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씩 모순적으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참 이렇게 뭔가 속세의 그런
치부를 보여주는 느낌이라 좀 씁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야는 아마도 보기에 굉장히 탑급의 모델인 것 같아요. 오프닝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야야가 그냥 레퍼런스로 보러 온 게 아니라 칼이 연인의 쇼를 보기 위해서 초대받아서 온 거였죠. 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둘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제 1부에서는 중요하게 보여주는 게 야야와 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야야 칼이 연인인데 뭔가 묘하게 어떤 그 수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기? 야야가 돈을 더 잘 벌고 잘 되는 모델이고 칼은 약간 프롤로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금 한물간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페이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 그러니까 칼이 항상 내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야야에 대한 그런 불편함에서부터 어떤 언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언쟁이 되게 웃기면서도 되게 그 모순 덩어리에 총 뭔가 이렇게 맞아요. 막 구겨서 종이를 막 구겨서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달까? 그런 느낌의 되게 납작한 언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 거의 한 5분 정도를 그 트레이에 있는 영수증 그래서 못 봤냐, 왜 못 봤냐, 소리가 안 났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든 고마워 자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눈에 띄게 탁자 위에 올라와 있는 건 그 영수증 트레이밖에 없는데 그걸 못 봤다. 왜 그걸 못 봤냐. 한 5분 정도 언쟁을 하고 나가서도 계속해서 언쟁을 하죠. 숙소에 도착해서도 언쟁을 하고. 근데 팩트적인 부분은 야야 말대로 결국에 그 호텔에서도 계속 언쟁을 하잖아요. 웃기게 엘리베이터가 계속 닫히는데 찰나의 순간으로 열려서 계속 언쟁을 그렇게 웃기게 보여주지만 사실 그 알맹이를 까고 보면 야야는 대꾸를 크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날리는 한마디가 그래서 결국 이 호텔도 나 때문에 묵을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들의 그 뭔가 알 수 없게 수직적인 관계가 살짝 보인다고 할까요? 뭔가 연인 사이의 파워게임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칼이 하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은 이게 그렇죠. 둘이 같은 모델인데 그 앞에서 남성은 여성 모델보다 수입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젠더적으로 뭔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은 모델인 계에서는 야야가 훨씬 유명하고 돈도 잘 벌고 해서 그런 묘하게 약간 권력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서 이 둘이 그렇게 계속 미묘하게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보다는. 그래서 야야는 이제 돈 얘기는 섹시하지 않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이제 칼은 우리가 고정된 성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정말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얘기를 하는 칼의 태도는 되게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언성을 높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마다 그걸 힘으로 열어서 계속 야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강제적으로 막고 어떻게 보면 야야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폐쇄적인 안에. 느낌이 들어요. 어디로도 이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칼이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열 때 되게 과격하게 열기 때문에 되게 폭력적인데 우리가 젠더적으로 평등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순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이 장면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그렇게 남성 캐릭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저도 뭔가 같이 저는 여성 캐릭터에게 이입을 해서 뭔가 같이 두려워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보통 이런 감상을 받는데 이 영화에서는 야야의 리액션을 보여줄 때 야야가 뭔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저도 엄청 불쾌해하면서 보기보다는 웃기게 봤던 것 같아요. 칼의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코미디로 되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폭력적인 장면을 너무 희화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미묘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고 웃기게 풀어내는 것도 되게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줄라이의 얘기를 듣고 이 감독의 연출의 지향점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전반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코미디적으로 풀어내는 것 그게 약간 지향하는 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칼의 행동이 엄청난 폭력으로만은 다가오지 않았던 게 줄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야야가 되게 근데 사실 좀 뻔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기가 잘 벌면서 그 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영수증을 무시하고 오늘도 너가 낼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 칼이 그러고 계속 이런저런 별명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너 어제 너가 사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안 사? 라고 했을 때 또 아 그래 알았어 라면서 치사한 거 이렇게 봐주듯이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인 관계에서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야야도 저는 좀 웃긴 게 그러고 가방에서 막 꺼내는데 카드도 안 되고 현금도 50유로인가? 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안 줘가지고 막 칼이 찌질하게 막 엘리베이터 문 계속 닫히는데 너 왜 뭐 그거 나 주지도 않았잖아 라고 해서 놀라게 만들죠. 그런 장면도 보면 약간 불편한 모순에 대해서 결국에 야야가 막 돈 얘기는 섹시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엘리베이터 씬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버튼을 누르는 찰나가 잘못돼서 결국 엘리베이터가 그냥 올라가지 않나요? 어떻게 둘의 다툼이 마무리 지어졌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닫혀버려가지고 그냥 올라갔어. 막 화내면서 갔던 것 같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서 막 화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웃겼던 것 같고 그러다가 돈 얘기가 섹시하지 않아서 솔직하지 못하다가 야야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고 돌아오죠. 마주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솔직한 대화가 다시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나는 인플루언서인데 잘생긴 남친을 옆에 둠으로써 한층 더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보게 되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솔직함을 갑자기 되게 엄청 인정해주면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너 대단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관계가 좋아져요. 맞아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잉스러웠어요. 근데 야야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네가 날 사랑하게 만들 거야. 약간 갑자기 무슨 노래 생각난다.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 게 원래 칼이 캐스팅콜을 가려고 했을 때 오디션을 보기 전에 이 캐릭터의 직업이 자동차 메케닉이었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경쟁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메케닉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돼가지고 리허설에 갔더니 갑자기 남자 모델이 되어 있더래요. 자기가 메케닉에 대해서 공부한 건 하나도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좀 벙쪘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감독은 이 영화를 계속 구상해 나가다가 이런 일장을 구상하기 위해서 칼의 직업을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뭔가 칼은 야야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이 대화에 공감하는 장면들이 자기도 모델이니까 이 어쩌면 같은 커리어의 운명 같은 거를 공감하는 거지 이 야야의 이 사람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화였거든요. 저는 찐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찐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둘이 나중에 3부에서 섬에 갔을 때도 칼이 되게 야야를 계속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나중에 에비게일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근데 되게 뭐 그 처음에 그 당나귀 울음소리가 되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칼이 약간 진짜 야야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고 야야를 계속 챙기고 막판에 이제 엔딩 때도 야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찐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랑 고백이 물론 너무 가볍게 그려지기는 했지만
야야의 어떤 그런 솔직한 면이 되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뭔가 나라도 그런 웃기긴 하지만 그런 사랑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장면에서 칼과 야야가 엄청 뭔가 납작하고 평면적이지 않은 캐릭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나누는 대화 자체도 되게 뭐 젠더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둘의 어떤 생각 같은 게 되게 납작하긴 했지만 그 둘의 어떤 캐릭터성은 저는 되게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그 솔직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근데 이 모델 삶에서 나는 이제 살다 보면은 결국 내 결말은 트로피 와이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너가 좋고 우리가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그 야야의 솔직함과 통찰력도 놀라웠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칼의 모습도 저는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둘의 뭔가 복잡한 캐릭터성과 어떤 계급적으로도 완전한 상위 계층 막 정말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대 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자본이 있고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들의 위치성이 뭔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데 크게 뭔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부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이제 협찬을 받아가지고 야야랑 칼이 유람선이라고 해야 되나 크루즈라고 해야 되나요? 크루즈에 타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요트라고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되게 초호화 유람선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서비스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선장부터 해서 이제 뭐 승무원들 그리고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와 기계실에서 뭐 기계를 다룬 엔지니어들이나 뭐 선박을 청소하는 사람들 막 그런 다양한 그런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그 예고편에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왔던 그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엄청난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요트 챕터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가장 재밌게 풀어내는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요트가 그랬던 것 같고 좀 신기했던 거는 야야랑 칼이 타고 있을 때가 직원들이 막 준비를 할 때고 아직 손님들이 없어요. 고객들이 아직 안 타고 있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정비하는 단계? 네, 처음 시작할 때 그 누텔라를 공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바다에 한복판에 노란색 박스를 떨어뜨리는데 헬기로. 네, 저는 그 월터 미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무슨 택배지? 했는데 열어보니까 누텔라 3병이 장엄하게 들어있어요. 저는 진짜 엄청 대단한 식재료가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헬기까지 동원해서 공수를 한 다음에 그걸 바로 그 주방으로 옮겨지거든요. 그 가방이. 그래서 뭐 랍스터나 뭐 캐비어나 막 이런 식재료가 들어있겠거니 했는데 누텔라가 나와서 근데 이게 참 그 정도로 그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엽기적인 요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이제 우리는 손님에게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되고 돈이 제일 중요해서 뭔가 막 머니를 엄청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고뇌의 시간을 넘기면 달콤한 보상이 온다라고 그걸 막 약간 광적으로 외치는데 그 지하에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계급이 존재하는 거죠. 요트 안에서도 최상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맞이할 선원들이 있고 그 승무원들 밑에 지하층에 또 그런 청소를 담당하거나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쉼터가 있잖아요.
그 쉼터에서 그들이 막 돈 막 외치는 그 쿵쿵거리는 걸 뭐지 하고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죠. 그 진동이 다 고스란히 전달이 되죠. 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승무원들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깔끔하게 입고서 계속 예스를 외쳐야 되는. 근데 또 그 승무원들 위에 선장이 또 있고 선장이 주최하는 디너를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엔 또 한껏 또 차려입어야 돼. 디너에 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선장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선장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그 배우죠. 우디 해럴슨 배우의 역할인데 잘 얼굴이 안 나와요. 저는 포스터 정중앙에 있어서 뭔가 사건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늦게 등장하죠, 영화에서. 늦게 등장하는 이유가 폴라라는 부선장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실무의 총책임자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선장이 모습을 안 드러내는 이유가 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느라고 약간 알코올릭인 것 같아요. 계속 술을 마시면서 사실 이 사람도 뭔가를 견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에 취해야만 이제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리분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 날씨가 제일 안 좋다고 이미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선장 파티를 주최하겠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장 파티가 구토 파티가 되는 거죠. 그쵸. 음식도 완전 혼자서 딴 거 먹잖아요. 막 다들 막 뭔가 그 선장의 디너에서 혼자 햄버거를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되게 파인다이닝의 음식 같은 걸 먹는데 저는 그때 근데 그 선장이 햄버거가 나왔을 때 약간 당황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해서 뭐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저는 그 선장한테는 그 고급 식재료를 줄 수 없어서 그냥 그 햄버거를 주는 것처럼 저는 봤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햄버거가 되게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를 뭔가 상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장이 계속 그렇게 술에 취하는 것도 이 선장은 막시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직업은 호화 유람선의 선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가 실제 하고 있는 일의 어떤 모순에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계속 취해 있는 사람으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햄버거를 원해서 시킨 게 아니었군요. 나는 저는 흥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햄버거를 그 선장은 선장이지만 그래도 손님들과의 차별점을 둔다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햄버거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도 했고 맞아요. 뭔가 그런 철저한 계층과 계급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상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이 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음식이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 자기의 그런 어떤 정말 소박한 자유?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네들은 그런 거 먹지만 햄버거 솔직히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맛있는 거 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장이 계속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장의 의미로 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느끼한 게 나는 캐비어 안 먹고 나 지금 배고프고 해장해야 돼서 니네랑 근데 또 디너 먹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내려왔잖아. 제복도 입었잖아. 그러니까 나 먹고 싶은 거라도 내가 맘대로 먹을 거야. 나 여기 선장이니까. 그래서 나 해장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파인다이닝 안 먹겠다고 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 햄버거 나왔을 때 선장이 약간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햄버거를
먹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가 나와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음식을 서빙해준 직원이 저희 선장님은 햄버거를 좋아하셔서요. 뭔가 이런 류의 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또 영화적으로도 선장도 구토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왜냐면 이들이 구토를 하는 이유가 배가 흔들려서도 있지만 그 손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수영을 하느라고 그 식자재가 오랫동안 더위에 노출되면서 신선함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식중독 때문에 그 정도의 구토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선장도 같은 음식을 먹고 구토를 하면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장은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설정이 어떤 영화의 이야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네. 드미트리랑 나중에 술 또 마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남아야 되거든요. 에바처럼 변기 위에서 구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선장 토마스는 그 좀 러프하게 말하면 미국인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마크스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로 그 비료를 파는 재벌이 된 자기 말로는 나는 똥을 판다고 하는 그런 드미트리라는 러시안이 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안 자본주의자인 거죠. 근데 막스의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닮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멀쩡해가지고 그 사람과 둘이 이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서로 술 게임하면서 술을 엄청 마시는데 그러다 이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사실상 그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되게 지금 배가 난파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안내 방송을 하면서 방송실에서 깽판을 치거든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 그들도 스스로가 모순적인 걸 알아서 이렇게 막 껄껄껄 웃으면서 술을 먹는데 미국인 공산주의자와 러시아 자본주의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딱 뭔가 느낌이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사실은 웃긴 거고 뭔가를 정의하려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비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감독이. 이 승객들 중에 등장하는 노부부도 부자가 돼 있고 세상 참하고 세상 예의 바르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호호 막 뭐 괜찮아 밥 먹어 뭐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이래서 고상한 척을 하지만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칼과 야야가 물어봤을 때 민주주의를 이룬 거를 비즈니스로 삼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지뢰와 수류탄 그러니까 무기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던 건데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비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드미트리와 토마스 선장이 서로 술을 주고받을 때도 그냥 자기들의 신념 갖고 대화를 못해요. 계속 유명인들의 그 말을 계속 서로 막 인용하면서 검색까지 해가면서 계속 인용하잖아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건 트럼프 카드 색깔 맞춰서 술 먹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막 이 배가 뭐 침몰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은 취해서 한 말인데 밑에 고객들은 다 막 공포에 휩싸여서 준비하고 있죠. 자기의 죽음을. 구명조끼 입고 막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 인용해서 말을 하는 게 그 처음에 패션쇼에 나왔던 그 뭐 많이는 평등하다라는 문구라던가 아니면 해시태그 환경을 지키자 약간 이런 거랑도 연관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기계적인 PC함 같은 느낌? 그래서 말뿐인 거. 네, 그 저는 또 그들이 마이크를 장악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그런 파시즘의 역사랑도 조금 닮아 보이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라는 매체를 만든 것도 나치가 발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괴벨스가 발명을 했다. 너도 선전을 위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선장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진보 지식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마이크를 장악해서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막 방송을 그렇게 하는 모습은 되게 독재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파시즘을 닮은 것처럼 보여서 뭔가 그 배가 전복
계속되는 동안 어떤 인간의 밑바닥과 어두운 역사들이 뭔가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영화에서 그런 보여지는 서사들이 현대사를 뭔가 압축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탁상 공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위협을 주고 겁을 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또 그 위협을 받는 사람들 굉장한 상류 계층들이었고 하필이면 그 크루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의 아이러니도 재밌었고 그렇게 막 위아래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정말로 그런 그냥 너무나 취약한 인간 그 자체로서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가진 것들로 빛나지 않는 그 그냥 한 명의 동물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그 계속되는 모순들이 참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까지 엄청난 디너를 치르고 나서 다른 선장과 드미트리는 술을 먹고 있고 이제 고객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화장실을 다들 찾아서 가죠. 근데 그때 이제 난장판이 된 디너의 자리를 전자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끄면서 청소부 역할인 사람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굉장히 다 에이전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딱 헤드폰을 쓰고 엄청난 메탈릭한 음악이 나오는 그 헤비메탈을 들으면서 막 그 구토를 치운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다 막 칙칙해가지고 케미컬로 막 다 지우고 그 장면도 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음악을 그렇게 바꾼 것도 너무 비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음악도 피아노도 직접 연주되는 게 아니라 전자피아노였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고 저도 언어로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장면이 너무 좋은 뭔가 속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메탈이 의미하는 그 이 느낌이 너무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똥 싸놓은 것들을 이제 치우는 건데 이제 막 정말로 그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멀미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배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고 막 그 밖에서도 비가 막 내리는데도 창문 끽끽 하면서 맞아. 이렇게 손만 이렇게 나타나서 닦잖아요. 자기의 할 일들을 그냥 충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그냥 참 한숨도 나오면서도 맞아요.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풍자적인 걸로 어떻게 보면 점칠되어 있다고 할까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건 하나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 폭풍우라는 설정 아래에 막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되게 푸하 웃으면서 보긴 했는데 뭔가 되게 저도 멀미하는 것 같달까요? 너무 막 섞여 있다는 느낌도 받긴 했어요. 보기 쉬운 장면들은 아니었고요. 근데 전 생각보다 더럽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근데 영화에서 왜 영화 패키지 상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구토봉투와 뭐 그 멀미를 가라앉히는 생강 사탕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패키지 상영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장면이 얼마나 울렁거릴까라고 그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 토하는 것들이 되게 그 뭔가 리얼리스틱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와 이렇게 제가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많은 걸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런 물을 엄청나게 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토라기보단 진짜 어느 폭포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생각이 나면서 생각보다 되게 좀 줄라이가 그랬었나요? 과장되지 않게 표현하는 면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장면에서만큼은 좀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좀 그거를 덜어줬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해서 약간 그거 하나에 계속 집중해 있지 않는 느낌?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괴롭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때문인지 잘 핀포인트가 안 되는?
뭔가 타란티노 영화 볼 때 피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인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너무 과해서 그것처럼 느껴졌고요. 진저 캔디가 있었으면 먹으면서 좀 진정을 했을 텐데 그 통하는 와중에 그걸 집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음식도 뭔가 굉장히 비싼 음식일 텐데 그거를 되게 맛없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비싸 보이긴 한데 되게 막 초록색 젤리 같은 거 나오고 약간 장어 젤리 같은 느낌의 색깔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그거 막 떠먹는 것도 다들 멀미해가지고 맛있게 안 먹고 되게 막 토할 것 같이 먹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들이 자기들이 지불한 것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장면이라서 더 웃긴 것 같고 저는 그 멀미가 날 법한 장면이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저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걸 등장인물에게 이입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같이 체험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고 뭔가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걸 그냥 관조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영화가 진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되게 노골적인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뭔가 삼각형이라는 설정도 그렇고 그게 삼각형이 상징하는 게 보통 계급의 어떤 모양을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되게 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되게 적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되게 그 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삼각형으로 상징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배가 뭔가 폭풍우를 만나서 전복이 되는 게 그 이후에 섬에 갔을 때 그 계급이 전복되는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포랑 이런 이야기들을 관객들이 뭔가 관조하면서 그런 은유들을 생각해보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멀미를 느끼기보다는 그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다 관찰할 수 있게끔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처절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정말. 근데 어쨌든 이 폭풍우가 가라앉죠.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근데 배가 난파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상 문제가 없었어요. 네, 사실상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근데 갑자기 다른 사건이 있죠. 갑자기 해적이 등장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 네. 그 해적의 공격으로 갑자기 이게 수류탄이 날라옵니다. 그 수류탄이 날라오는데 그걸 주운 사람들도 너무 웃겨요. 주운 그 아까 말했던 그 무기로 돈을 벌었던 노부부. 노부부가 그 수류탄을 발견하는데 이거 우리 제품 아니야? 했는데 하는 순간 3초 후에 펑 하면서 이제 배가 난리가 나죠. 그 아침에. 의외의 사건으로 배가 난파되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무인도인지 어떤 섬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가서 표류가 되는데 표류? 아무튼 그쵸? 근데 섬에 가서 그 권력의 전복이 됩니다. 네.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단 주인공인 칼과 야야. 그쵸. 그리고 폴라. 부선장인 폴라. 그리고 디미트리도 있었죠. 러시아 아저씨 명이 길어요. 디미트리. 그리고 테레즈라는 인물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언어가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남편의 이름인 울리와 인덴볼켄이라는 말인데 그게 뜻이 구름 위로래요. 네. 근데 그 말 2가지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넬슨이라는 해적으로 의심을 받는 이제 승무원이 아니니까 배에도 너무 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폴라도 이 사람의 정체를 잘 몰라서 해적인지 아닌지 의심받는 넬슨이라는 인물이 있고 마지막으로 에비게일이라는 청소 노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의 필모그래피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필리핀의 고두심 같은 배우라고 네. 버터가 말해줬는데 네. 맞아요. 네. 이분이 헐리우드 영화를 찍은 건 이게 아마 첫 번째일 거고요.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그 필리핀 안에서 있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고두심이라는 별명을 제가 붙여봤는데 왠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 많이 되게 하셨었고 이 에비게일이랑 캐릭터 자체를 위해서 캐스팅이 된 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에비게일은 원래 이 역할이 이름이 에비게일도 아니었고 원래 배 안에서 요트 안에 그 메케닉이었대요. 남자 메케닉이었는데 감독인 루벤 웨스툴랜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 영화 필름을 할 거다라고 제작 피칭을 했을 때 학생 중에 하나가 요트 메케닉보다는 좀 여성이라면 되게 웃기고 재밌을 것 같다. 이 뭔가 또 좀 더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서 바꿨대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고두심 씨인 돌리드 리온이라는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하고 저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신의 한 수. 네, 에비게일이 배 안에서 역할이 바뀌는 것도 메케닉보다 청소부라는 게 그 영화 흐름상 주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 더 훨씬 잘 와닿았던 것 같고 맞아요. 요리를 한다거나 요리를 요리도 기가 하고. 막히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무인도에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뭐 낚시할 줄 아는 것도 유일하고 불 피울 줄 아는 것도 솔직히 불 피우는 거는 여러분 어릴 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안 본 사람 되게 많지 않나요? 어릴 때 그런 거에 되게 관심 저 엄청 좋아했어요. 어린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에비게일밖에 없어요. 폴라도 불을 피울 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영국인인 야르모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짧게 지나갔었는데 그 요트의 밤에 파티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쭈뼛쭈뼛거리면서 혼자 다니는 남성이에요. 아, 맞다. 네, 뭐 오기 직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 어색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딱 3부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 나와요. 그 쓰러져서 약간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야야 옆에 계속해서 야야의 이렇게 몸을 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음흉하게 앉아있는 캐릭터죠. 그렇게 5명의 고객과 함께 다들 표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에비게일이 여자로 바뀐 게 너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청소부가 아니라 그 엔지실 그 남자 직원도 나오잖아요. 네. 그분이 만약에 최강자가 되어서 야야가 그분에게 성을 판매하는 만약에 설정으로 갔다고 해보면 우린 되게 익숙한 불쾌함만 그냥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맞아. 그런 젠더적인 문제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뭔가 성을 판매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익숙한 불쾌한 그냥 현실의 재현으로 저희가 느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타르라는 영화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주인공을 백인 여성 레즈비언으로 설정을 해서 그 레이어가 다층적이다 보니까 왜냐면 백인인 건 강자고 여성과 레즈비언인 건 소수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의 메커니즘을 관객들이 더 섬세하게 고민해 보도록 만드는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에비게일이 여성이기 때문에 권력의 강자가 여성이 되고 성을 판매하는 주체가 남성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낯설게 보게 되면서 그런 권력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리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PC한 측면도 조금 있기도 하고. 이제 그 표류한 상황에서 사실 뭐 비싼 롤렉스 시계나 뭐 구찌 가방이든 뭐든 그런 게 아무 힘이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실질적인 자신의 능력이 거기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그런 권력을 이제 그 에비게일이 가지면서 자신이 뭔가 평등한 관계로 이렇게 잘 해보자가 아니라 그동안 뭔가 겪었던 서름이 있으니까 이제 또 어떤 위계의 가장 꼭대기에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야? Who am I? Who am I? 그래서 I'm the captain. 캡틴 하면은 과자 주고
문어 던져주고 문어 던져주고 그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배고프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선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일종의 모계 사회가 섬 안에서 형성이 되면서 갑자기 그렇게 전복된 근데 그 전복이 사실 유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칼이 가장 잘생기고 그런 뭔가 아무튼 그런 젊은 남성으로서 갑자기 너만 와봐 이렇게 티보이가 되었어.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쾌하고 사실 어떤 그런 위계적인 사회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계적인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좀 그냥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서 칼이 뭔가 모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맞아. 프레첼 너무 먹고 싶어서. 네, 그러고 다른 남성 2명이 그런 칼을 놀리는데 그때 칼도 그냥 처음에 좀 짜증을 내다가 결국 같이 웃는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연인인 야야가 처음에는 그걸 되게 막 싫어하고 이렇긴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에비게일한테 너가 그런 모계 사회를 이룬 게 난 너무 리스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불편한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인물들의 리액션이 그렇게 막 모멸적이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블랙 코미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한편으로는 에비게일이 능력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다들 그 난파선에서 탈출에 성공한 그 몇 명들의 모습이 다 각자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무인도라고 생각하는 그 무인도 안에 고립되었을 때 각각의 그 사회성을 잃지 못하는 느낌이 너무 웃겼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폴라가 다른 사람들 다 손으로 밥 먹을 때 폴라가 이상 플라스틱 통을 계속 갖고 다녀요. 맞아요. 조그만 통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계속 음식을 받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씻지도 못할 텐데 다들 꼬질꼬질한 상황에서 그걸 계속 지켜내고 자기는 뭔가 유니폼을 입고서 벗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고객들이었던 사람들을 우대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웃겼고 야야도 보면 계속해서 꾸미거든요. 점점 장신구가 늘어나요. 맞아. 디너 파티 때 입었던 그 거의 걸친 듯 말 듯한 그런 드레스 하나 입고 난파됐는데 계속해서 뭔가 장신구를 만들어내고 드미트리도 하는 모습 그대로 롤렉스 에비게일한테 주고 나서 그냥 그 배 까고 그냥 막 그 와중에도 면도를 하고 네일슨 시켜서 롤렉스로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고 곧 구출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계속 버티는 거 그리고 에비게일 뭔가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에비게일한테 가서 막 아부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시체로 발견됐을 때도 막 너무 슬퍼하다가 근데 그 부인이 차고 있는 반지와 목걸이 빼보려고 어떻게든 막 그걸 빼보는 것도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캐릭터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감독이 부자인 사람들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못된 사람으로 묘사하진 않아요. 지독하게 못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거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좀 부수려고 했다는데 그걸 또 어디서 느꼈냐면 그 테레즈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테레즈를 계속해서 이제 구명정 보트 같은 데다가 넣어주죠. 근데 그녀를 절대 그 안전한 구명정으로 넣어주진 않잖아요. 그게 뭔가 묘하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 불편함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만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진 않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그들이 에비게일이 구명정 보트를 타고 와서 갖고 온 물과 감자칩을 굉장히 태연하게 다 마셔버리죠. 아껴 먹으라고 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 우걱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감자칩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먹고 싶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하면서 아마 엔딩 얘기까지 혹은 또 자기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결국에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 각자의 영화관의 장면을 꼽으라면, 그러니까 추천할 때 장면을 꼽으라면 가장 마지막 시퀀스일 것 같거든요. 결국에 벌어지는 일의 그 클라이막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리조트가 나왔다는 게 일단 너무 의외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기생충이 되면서 뭔가 갑자기 스릴러가 되면서 그 영화가, 근데 그 상황에서 에비게일이 그 야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서 칼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 풀숲을 헤집으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뭘까? 저 영화를 보면서는 이렇게 확 판단이 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영화 내내 보면서 좀 이게 막 그 줄라이가 말씀하신 대로 공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화라기보단 어떤 관조하면서 이런 것들 지켜보는 그런 머릿속으로 헤집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너무 그런 게 괴로웠는데 3부에선 좀 그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딱 되는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 장면을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칼이 막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그 달려나가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이게 좀 해석이 다들 우리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공감하는 결말의 해석이 그런 거였어요. 칼이 결국에는 누구를 구하러 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쭉 영화 안에서 시종일관 보여준단 말이에요. 평등을 외치면서도 그는 우위에 서 있는 걸 즐겨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는 결국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에 해집고 뛰어나가는데 계속 나뭇가지에 다치면서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런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라이는 어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그때 리허설 때 기생충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에비게일이 돌을 드는 장면에서 그 돌을 드는 설정이랑 표정이 기생충을 패러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도 같은 부분에서 제가 좀 좋아했던 장면이 그 칼이 야야 앞에서 섹시해 보이는 직원이 너무 거슬려서 민원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고 나서 그 직원이 결국 해고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칼이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되게 복잡하면서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게 그 뒤로 칼이 뭔가 진짜 후회를 한다거나 그걸 계속 그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서 아마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도 약간 기생충 생각이 났는데, 그 송강호가 연기한 기택 가족이 처음에 그 이선균이 연기한 동익 가족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기생하기 위해서 같은 처지인 그 문광 가족의 동아줄을 잘라버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칼이 되게 자기보다 위의 계층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아래 계층의 사람들을 뭔가 공격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패션쇼에서 그 자리가 뒷줄로 밀려나게 한 직원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잖아요. 그게 뭔가 이 크루즈에 타면서 일시적으로 상승된 자신의 계층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모로 기생충이랑 닮아 보인다 설정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칼이 달려가는 장면이 변화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점에 있어서 칼이 어쨌든 야야가 전복된 위치에서 있는 야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행동을 보였다고 해석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칼이 야야를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일단 생존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에비게일을 선택을 했다가 직감적으로 뭔가 에비게일이 야야를 해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가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전에는 그런 계층 상승이나 생존을 위해서 되게 분투하는 캐릭터였다가 거기선 야야를 위해 달려감으로써 뭔가 이 중간점에 있었던 칼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영화가 뭔가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관객들이 더 그런 선택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에도 그 칼이 달리듯이 막 달리면서 영화를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줄라이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